예,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연장되고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 우세한 가운데 박스권 행보를 지속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되찾았으나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영권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가 상승했고 수출 증가 기대가 확산되면서 화장품주의 강세가 연장되는 등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일부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보험의 패키지 인수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변수로 남았는데 동양생명은 매각가가 시장이 기대치보다 낮다는 실망감에 1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장마감 후 공개될 엔비디아 실적 부담감에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우려와 더불어 블랙엘의 납품 일정과 AI 수요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중폭되면서 정규장에서는 2%대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 우려를 해소시켰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후 시간의 변동성은 확대됐는데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과 블랙엘 생산 지연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증시는 시총상위 종목의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투자 심리가 부진한 영향에 상해 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PCE 지표 등 발표를 앞두고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리비아의 우려가 완화된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전망되면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는 전망치를 상회한 실적에도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실망감을 앞세우면서 시간 외 7%대 악세를 보였습니다. 국내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수급 흐름을 주시하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미국 PCE 지표로 관심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밤에 발표될 2분기 GDP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결과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화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그리고 상승의 중복 수혜를 받는 바이오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에 급락장에서 저희는 대응 자료 2개를 통해서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바이오나 게임 같은 그런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또 다른 고민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긴 했지만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장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쯤에서 조정을 받을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측면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금리 인하의 근거로 본다면은 사실 기존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실업률의 상승이 최근 그 근거를 더해주고 있는데 미국 실업률의 추가 상승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은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예단하긴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미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한 가지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2가지 형태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연준에서는 이 PC 인플레이션을 시클리컬 인플레이션과 에이시클리컬 인플레이션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시클리컬 코어 PC 인플레이션에는 주거비,
식품 및 숙박 서비스, 그리고 기타 비내구재 같은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에이시클리컬 코어 PCE 인플레이션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교통비, 기타 내구재,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둔화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할인율이 하락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하락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를 선호해야 하는 근거로 월 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이시클리컬 코어 PCE 인플레이션은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를 제외한 부문과 헬스케어만 이제 포함한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헬스케어를 제외한 부문은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헬스케어 부분만 포함하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에서는 피해 상승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은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할인율은 하락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피해 상승이 관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 수혜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업종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상승의 중복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을 봐주시면 실제로 이런 에이시클리컬 코어 PC 인플레이션의 헬스케어 부문과 한국 코스피 의약품 지수 업종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퀀트 자료입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았고요. 일단 한국 기업 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뭐 이익률로 보면은 2분기 코스피 이익률이 한 7%를 기록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내보였는데요.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저희는 앞으로 이익률이 여기서 더 좋아지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과한 것 아니냐 하는 피크아웃과 과대 추정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에 근접한 그런 수준인데요. 이 수준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두 경기가 모두 호황이었고 소비 투자 모두 좋았었던 이런 시기 때만 달성 가능했었던 수치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비해서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충분히 생길 만한 그런 레벨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는 연말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탑다운하게 봐도 우리나라 기업 이익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지표가 물가 스프레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차이인데요. 이 차이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이익률을 여기서 더 높이기에 기업들 입장에서 좀 힘들어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과 비슷하게 실적이 회복했던 그런 사례들을 참조를 해보면은 2010년과 2021년을 들 수가 있는데 1분기와 2분기 때는 모두 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업종의 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3분기부터는 그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도 이렇게 좀 긍정 편향이 생기는 상황이 결국에 또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피크아웃이라는 우려에서 약간 벗겨난 것들을 약간 살짝 벗어난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본 작업이 매출과 이익률이 같이 움직이지만, 즉 수요가 좋아질 때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률이 같이 움직이지만 이익률이 아직 상단에 근접하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도 매출 성장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것들은 아직 피크아웃을 걱정하기엔 좀 이른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익률이 떨어져도 매출을 늘려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 즉 한마디로 박리담의 전략을 피크아웃의 출구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익성 압박이 왔을 때 뭐 가격을 낮추거나 또는 뭐 프로모션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방어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크아웃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종목을 모아서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바이오나 게임이나 뭐 이런 이제 성장주 또 IT, 엔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런 성장주들을 주목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적 상세 이국면이지만 내년이 되면은 탑다운하게 봤을 때 이제 연준의 과잉 완화 유혹 이런 것들이 결국에 또 성장주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실적 관점으로 봐도 저희는 또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키울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종목 리스트는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 자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과 ABL 생명의 지분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동양생명 지분은 75.34%, ABL은 이제 100% 해서 1.5조 수준으로 인수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수가는 이제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동양생명은 0.76배, ABL은 0.35배 수준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말 대비로는 멀티플이 상당히 이제 높아 보입니다. 이는 2024년 5월 달 넘어가면서 감독원의 할인율 이 규제 부분들이 있었고 이 할인율 인하 영향으로 인해서 순자산이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24%, 32%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번 생명보험사 인수가 우리금융의 CET1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인수인 경우에는 보통주 자본의 10% 범위 내에서 자본을 공제하지 않고 위험가중자산, 즉 RWA의 250%의 가중치만 반영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제 약 9조 원 정도는 250%의 RWA 가산만 반영이 되게 되고 나머지 한 5천억 정도가 보통주 차감 요인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동양생명과 ABL의 순자산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인수를 함에 따라 연가 매수 차익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CET1 비율 차감 영향은 9bp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승인 시점은 지금보다는 더 뒤쪽이 될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금융의 순자산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보통주 차감 금액은 더 축소될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9bp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생명보험사 인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빠른 이제 통합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첩 비용도 제거를 해야 되고 ABL과 동양생명의 신계약 그리고 보유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ABL은 저축성 중심이고 이제 동양은 보장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결합한 경우 보유계약의 리스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사 모두 최근에 킥스 비율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필요 규모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통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합병을 통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엔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의 그 합병 비율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를 회피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방법은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 이후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추가적인 자본, 그 다음에 CET1 비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보험사 인수에 따른 효과는 자체적인 수익성, 성장성, 재고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출범한 증권과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의 규모경제 확대 추구를 감안을 할 때
우리금융 전체 그룹 측면에서는 시너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생명과 동양생명의 자세한 실적 자료는 첨부된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 관련된 자료고요.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게임스컴 2024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스컴은 2009년부터 매년 독일 쾰른에서 진행된 글로벌 게임쇼로 게임스컴 2024에는 64개국의 1,400여 개 개발사가 참여하고 관람객 33만 5천 명이 운집하는 최대의 행사입니다. 게임스컴 2024에는 한국 게임사인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넥슨, 카카오게임즈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는 역대 한국 기업이 최다 출전한 기록입니다. 한편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베스트 비주얼서 모스트 에펙 2개 부문,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모스트 엔터테이닝, 넥슨의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베스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서 수상 후보로 선정됐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인게임 영상이 최초 공개된 이후 첫 거래일인 8월 20일에 6.8% 하락하고 수상 실패 이후 첫 거래일인 8월 26일에는 12.1% 하락했습니다. 유저들이 기대했던 오픈월드 관련 마을 탐험이나 퀘스트가 부재하면서 유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울라이크 장르와 유사한 고난도의 키조합을 활용한 스킬 콤보, 각 보스별 기믹이 게임에 몰입하는 요소였는데요. 비주얼에서도 높은 완성도와 실사급 그래픽을 감안하면 플스5 프로 버전 출시와 함께 발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GTA6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플스5 프로 출시 마케팅에 동원된다면 판매량 추정치 상향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의 인조이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EA사의 심즈와 장르는 유사하지만 그래픽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 특화되어 있어 캐릭터와 건축, 인테리어 꾸미기에서 유저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심즈의 경우 DLC 판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DLC를 구매해야 하는 높은 과금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크래프톤의 인조이는 패키지 세일즈의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하면서 부담스러운 과금 구조에서 탈피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심즈 대비 착한 BM을 강조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지만 펍지 외에 글로벌 히트 게임이 탄생하게 된다면 현재 원 IP 리스크로 인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셀바스 AI 관련 자료입니다. 한재현 연구원입니다. 네, 솔캡 한재훈입니다. 셀바스 AI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바스 AI는 음성 인식 그리고 음성 합성을 기반으로 한 음성 AI 전문 기업입니다. 음성 AI 기술을 제품화하면서 국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메디아나를 인수하면서 의료 AI 관련 영역으로의 진출도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우선 셀바스 AI의 핵심 제품인 셀비노트는 조서 작성 관련 음성 인식 제품이고요. 법문부로의 매출처 확장에 최근 성공한 제품입니다.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지능형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2026년까지 법무부 산하 모든 조사실에 셀바스 AI의 솔루션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매출의 70%가 넘는 연간 17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초기 구축 이후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정부는 AI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레퍼런스를 확보한 셀비노트의 매출처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메디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용 음성인식 제품인데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파업 종료 이후에 인력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파업 이슈가 병원의 중장기적인 AI 도입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디보이스의 수요는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매출을 넘어서 의사 파업이 수요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달에는 삼성 서울병원이 병원 내 모든 과의 셀바스 AI의 솔루션 도입을 결정하면서 연간 30억 원 수준의 추가 매출 발생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셀바스 AI가 확실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것 외에도 국내 빅5 규모의 병원에서도 AI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국내에 이렇다 할 경쟁사가 없는 셀바스 AI의 음성인식 솔루션 수요 증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신규 고객형 매출 추정치는 과거 레퍼런스를 참고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대차 관련 자료입니다.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네요.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는 짧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말해준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으로 높이고 기존의 배당 성향 목표 25%였던 것을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35%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대차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통한 자본 슬림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TSR 개념의 도입 그리고 최소 배당의 도입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그 투자했을 때 수익에 대한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이익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현재 상태에서 현대차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비전들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생산 능력을 100만 대 더 늘려서 550만 대를 이제 2030년에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가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판매 목표를 늘린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를 2027년부터 이제 출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장기 목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2030년 200만 대를 유지를 했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의 목표치는 저희가 볼 때는 기존 대비해서는 하향 조정이 된 거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 금액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볼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DV,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통합 전기와 이제 전기전자 아키텍처가 적용된 SDV를 2026년 말에 이제 페이스카를 이제 일종의 이제 시범적인 차를 이제 출시를 한 다음에 향후 본격적인 양상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10년간 120.5조 원을 투자를 해서 기존 계획 대비해서 10% 더 늘어난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는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주주 환원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는 믿음을 실어줄만 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평균 11에서 12% ROE를 지향을 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적정 주주 환원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주당 배당 금액을 이제 10,000원으로 최소치를 제시를 함으로써 현재 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 배당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고요. 또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인디아 법인이 IPO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현금 유입이 되는 부분을 특별 배당으로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데 그런 내용은 이번 주주 환원 정책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주 환원 강화가 인디아 법인에서 나오는 이례적인 어떤 그 현금 유입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